이어서 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2022년 스페인에서 출발한 진공로가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을 차례로 거쳐 결국 북한으로 밀반입됐다는 사실이 미국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의 보고서로 드러났습니다. 진공로는 금속 등을 진공 상태에서 가열할 수 있는 장비이며 핵무기 개발 단계에서 우라늄 원료를 정제해 순수 우라늄으로 만드는 데 이용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페인의 무역업자가 멕시코로 보낸 진공로는 밀반입 과정에서 서류상의 HS 코드, 즉 무역거래 품목 분류 체계가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진공로 고유 HS 코드가 기재됐지만 멕시코에서 남아공으로 넘어가면서 단순 기계류로, 남아공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서는 금속 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중국에 도착한 뒤에는 선박을 통해 북한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반입을 금지한 이중용도 품목이 제재망을 뚫고 밀수된 사례입니다. 북한은 과거에도 방탄 마히바흐 리무진 차량을 여러 국가를 거치는 방식으로 수입하는 등 불법 물품을 여러 차례 이동시켜 실제 공급자와 사용 용도를 숨기는 수법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이번 진공로 밀반입도 북한이 주재 공간이 있거나 무역 활동이 쉬운 국가들을 거점 삼아 제재를 우회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나 미중 관계 개선 등을 우선시해 북미 대화 재개 시 제재 완화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북한이 더욱 노골적으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우리 정부 또한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지산 분화 발생 시 피해 규모와 대응책을 재검토하기 위해 새 예보 체제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기존 화산재 예보 기준으로는 단순히 1mm 이상이라는 수치만 제시돼 있었는데 실제 분화 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를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후지산은 지난 318년간 분화한 적이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약 5,600년 동안 180여 차례 분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1707년과 유사한 규모로 분화가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도쿄 신주쿠구 일대에 약 3cm, 가나가와현 인근 등 지역에는 최대 30cm에 달하는 화산재가 쌓일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화산재가 이처럼 심각하게 누적되면 교통, 물류, 전기, 통신 같은 생활 인프라 전반에 걸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이 최근 개최한 회의에서도 이러한 화산재 피해가 집중 조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화산재가 1mm만 쌓여도 차량 주행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되고 10cm 이상 쌓일 경우에는 사실상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철도의 경우에는 0.5mm 수준의 얕은 화산재도 선로나 설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운행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항공기 역시 엔진에 화산재가 유입될 경우 추락 같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상청은 예보 체계를 새로 손보며 기존 1mm 이상 기준 외에 3cm 이상, 30cm 이상 등의 세분화된 지표를 마련하고 예보 대상 지역 역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후지산이 오랜 기간 큰 분화 없이 잠잠했을 뿐 언제 분화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한편 국내 전문가들은 편서풍이 주로 부는 겨울철 기준으로 볼 때 후지산 분화 시 한국까지 화산재가 넘어올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름철 등 바람 방향이 달라지는 시기에 후지산이 분화한다면 편서풍 대신 남동쪽 혹은 동남풍이 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우리나라에 일정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양자통신이라는 SF적인 기술이 이제 현실에서 점차 구현되려 하고 있습니다. 빛이 4년이나 걸려야 도달하는 4광년 떨어진 존재와도
마치 휴대전화로 통화하듯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넷플릭스 3체 속 설정이 단순한 상상만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자의 독특한 물리적 성질을 활용해 정보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이 기술은 크게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전송, 양자 네트워크 세 분야로 나눠집니다. 이를 배달의 빗대 보면 물건, 즉 양자 정보를 옮기는 전반적인 과정을 아우르는 것이 양자 통신, 물건의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새로운 길, 즉 양자 전송과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상용화가 가장 가까운 기술은 단연 양자 암호 통신입니다. 데이터를 암호화 해독하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양자키 분배 기술을 활용해 도청 시도가 있으면 양자 상태가 변해 즉시 이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에 보안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중국은 세계 최초 양자통신 위성 묵자를 발사해 2600km에 달하는 무선 양자 암호 통신에 성공한 데 이어 2000km 유선망까지 연결해 총 4600km 규모의 유무선 통신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미국과 유럽도 유선 광통신망 기반의 기술 개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ATRI를 비롯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통신사들이 장거리 유선 양자암호 통신 실현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 현상을 이용한 양자 전송과 네트워크 기술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자 얽힘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입자 중 하나의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원리입니다. 이 현상을 이용하면 정보 교환 속도가 빛보다 빠른 수준으로 구현될 수 있는데 미국의 하버드대와 아마존 웹서비스 공동연구진은 약 35km에 달하는 도시 구간 광섬유에서 양자 얽힘을 이용해 정보 전송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향후 대규모 양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핵심 기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양자 통신 분야가 지향하는 목표는 양자 인터넷입니다. 초고속 초안전 통신망으로 불리는 양자 인터넷은 양자 암호 통신, 양자 네트워크, 양자 컴퓨터 기술 등이 융합돼 기존 인터넷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미래가 실현되려면 외부 환경에 민감하고 장거리에서 신호 손실이 큰 양자 통신 특유의 약점을 보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양자 중계기와 양자 메모리 같은 기반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국이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지만 양자 중계기 같은 핵심 기반 기술은 선도국에 비해 10년 이상 격차가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전문 인력 양성도 필수적이라는 의견입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정부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필요하며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면 향후 양자 인터넷 시대에 한국도 선도그룹에 합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